안녕하세요. 토브어학원의 모모입니다. 오늘은 철학사의 흐름 중 특이한 갈래의 흐름을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마음과 몸은 각각 따로인가 아니면 하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심신이원론과 심신이론론인데요. 올해 고3 EBS 교재에 매번 출제되었는데 문제는 고3 학생들이 심신문제를 너무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생소하기 때문이죠. 이미 비문학으로 출제가 되었으므로 오늘 공부한 후 비문학 영어 버전도 풀어보겠습니다. 수업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오늘 신이라는 글자가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일컫는 신과 신체를 일컫는 신을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심신이원론. 심신이원론 하면 뭔가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사후세계의 느낌이 풍기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또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 잘만 따라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데카르트가 심신이원론을 고안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할게요. 거대사에서 종교와 철학은 항상 두 개의 대립되는 힘의 작용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선과 악, 천사와 악마, 신과 사탄의 이원론적 대립구조로 나타나지만 사실 선과 악의 이분법은 인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시작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잘 몰라도 짜라투스트라는 들어보았을 겁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니체의 신은 죽었다 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으니 지금은 그딴 설명은 과감히 생략합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선과 악,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 칸트는 물자체와 현상,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 이렇게 종교와 철학의 역사는 이원론의 역사라 할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심신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과 신체는 개별적 실체를 이루는 각기 다른 영역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해요. 데카르트는 1596년 출생이며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 갈릴레오가 1564년, 조르다노 브루노가 1548년, 뉴턴이 1642년 출생.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기는 과학혁명이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동설로 인해 고난을 받고 급기야 지동설을 굽히지 않았던 조르다노 브루노가 교황 클레멘스 8세에 의해 화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종교와 과학을 분리해야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 있던 인물이 데카르트인데요. 과학을 종교와 신학에서 분리시키지 않으면 종교의 과학에 대한 핍박은 계속될 것이므로 극약 처방으로 신과 신을 분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종교와 신학은 신적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과학은 나름대로의 실증적 영역으로 분리시켜 탄압 없이 연구하게 하려고 노력한 셈이죠. 따라서 심신이원론은 영적이며 정신적인 실체인 신과 물질적이며 신체적인 신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학은 합당하게 물리적, 신체적 실체인 몸, 즉 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 이릅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은 모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일명 고기토 에르고숨. 이는 곧이어 하게 될 백그라운드 한 권에 수록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서 자세히 배우겠으므로 오늘은 생략합니다. 회의, 즉 의심의 끝에서 정신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획득한 데카르트는 고기토 에르고숨을 근거로 본격적인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 첫 시작은 심을 설명하기 위해 절대적 신인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 즉 신체인 신의 현존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요. 진리의 두 축이 서로 상반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에게 있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철저히 구분되며 서로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은 정신은 있지만 물질적인 실체는 없고 인간이 아닌 동물은 정신이 없는 물질적인 기계일 뿐이겠죠. 이때 기계라는 말을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독립적인 두 실체가 되며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이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의 본질은 사유이며 물질적인 것의 본질은 연장이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입니다. 사유는 생각을 의미하며 연장은 목과 망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점유를 의미합니다. 물질은 깊이와 공간을 차지하므로 공간을 점유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신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정신적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며 물질적이라는 것은 시공간 좌표의 어딘가를 점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뇌는 물질, 즉 신일까요? 정신, 즉 심일까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장 혼동해하는 개념이 출현합니다. 고지어 설명할 테니 잘 들어놓길 바래요. 이렇듯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여 물리법칙을 따르는 물리적 존재인 신과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는 영적 존재인 심,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스트 인 더 젤. 데카르트에 따르면 여러 동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두 가지 실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인간은 사유할 수 있는 신과 물질적 공간을 점유하는 심을 가지고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말은 개인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다는 사회 실제론적 측면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즉 사유하는 동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각도 하면서 신체를 가진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두 가지 각각의 특성을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20세기 심리 철학자인 길버트 라일은 그 유명한 기계 속의 유령, 영어로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고 일컫는데요. 혹시 낯익은 영화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일본 만화를 영화로도 만든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입니다. 고스트는 생각이며 쉘은 껍질이므로 신체를 뜻합니다. 둘을 합치면 신체 속에 있는 정신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신체와 정신이 하나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데카르트의 이론에 따라 각각 다른 두 개의 특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해석해야겠죠? 이것이 심신이 원론입니다. 사실 데카르트의 심신이 원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20세기 심리철학과 인지과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심리학과 철학 관련 서적들 중에는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에서 시작하여 그것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현대 철학 이론들을 소개하는데요. 대표적인 철학 사상이 관념론과 유물론입니다. 조금 뒤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데카르트에 따르면 동물은 정신이 없는 신체만 존재하는 기계일 뿐이며 반대로 신과 같은 존재는 물질적인 것에 구속되지 않고 정신만이 존재합니다. 고기토 에르고숨의 진리를 터득한 후 데카르트가 본격적으로 탐구한 두 가지 진리, 신의 증명과 물질의 증명은 바로 신과 신의 증명이라 할 수 있으며 신과 신이 개별적 실체로 분리되어 있음에서 우리는 심신이 원론의 뿌리를 어렴풋이라도 발견한 듯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몸은 신체이고 생각은 정신이라면 우리의 뇌는 둘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3 EBS 교재에서 심신이원론 또는 심신이원론을 다룰 때 항상 언급되는 하지만 심하게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뇌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심일까요? 신일까요? 뇌는 공간을 점유하는 연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가리 속에 있는 뇌는 분명히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는 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요즘 이론으로는 생각이 뇌에서 발생하지만 데카르트 시대에는 뇌는 사유에 필요한 도구일 뿐 사유 자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심을 요령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가령 우리의 신체 중 일부가 불에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뜨거. 그럼 그 신체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되도록 그것을 피하려고 마음먹을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손을 올리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 즉 정신적인 것은 우리의 손이 올라가는 것, 즉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몸과 마음은 서로 인과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는 이런 인과적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독립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보통 심신 문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이 신과 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둘이 연결되는 것일까요? 데카르트가 신과 신을 연결하기 위해 고안한 이론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바로 송과선입니다. 먼저 송과선에 대한 네이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척추동물의 간의 등면에 돌출해 있는 내분비선으로 대뇌의 등면을 따라 앞으로 뻗어 두부의 피부를 통과하여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는 영역이다. 끝. 현대의학에서 송과선은 빛을 감지하는 영역입니다. 위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인 해마 바로 위에,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두체가 송과선을 감싸듯 둘러싸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바로 이 송과선이 신과 신을 연결해주는 부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뇌를 포함한 모든 신체의 영역인 신이 송과선을 통해 생각과 영적 영역인 신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데카르트가 굳이 송과선을 연결 부위로 본 이유는 데카르트만이 알겠지만 아마 뇌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나름 추론해봅니다. 물론 한낱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데카르트가 자신의 인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데카르트 철학 특유의 문제만은 아니라 지금도 심신이원론을 믿고 있는 다양한 심리철학 이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심신이원론은 생각과 신체를 하나의 실체로 설명하려는 입장인데요. 심신이원론이 신과 신의 상호, 인과관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하나의 실체로 심신관계를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정신과 신체는 원래 하나로 작용하며 이것을 두 개의 실체로 갈라놓은 뒤 다시 연결해보려는 심신이원론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심신이 일체적이며 일원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죠. 즉, 철학적 사고인 신과 생물학적 사고인 신이 일치한다는 게 논리의 근거입니다. 자연스레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둘을 통합한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중점에 두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 정신인 심의 무게를 두면 유신론 또는 관념론이 되며 반면에 육체인 신의 무게를 두면 유물론이 됩니다. 드디어 이름도 그 유명한 관념론과 유물론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간만 보고 갑니다. 이렇듯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철학들이 출현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오직 정신만이 있다 혹은 물질은 근본적으로는 마음과 정신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정신을 1차적, 근본적 실제로 보고 물질을 2차적, 파생적인 것으로 봅니다. 유심론은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를 비물질적, 정신적, 생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의하여 물질적, 비정신적, 비생명적인 것조차 모두 해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질이 곧 정신이라고 보고 뇌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정신의 상태, 속성, 기능으로 보는 것이죠. 즉, 인간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태도예요. 이렇듯 서양 근대 사상에서 유심론적 견해는 몸은 정신을 벗어나서는 고유의 영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인간의 영혼을 긍정하고 있는데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 종교적 믿음의 기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종교는 일반적으로 유심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요약하자면 유심론은 세계의 모든 것이 결국 정신적인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입장으로서 정신을 실체로 인정합니다. 관념론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깊은 유사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념론은 마음, 정신 혹은 관념을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는 정신만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과 신체는 정신작용에 의존적이거나 정신작용에 의해 창조되고 구성된다는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 물질적인 것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역시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정신적 현상의 하나로 보는 것이죠. 결코 물질적인 것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매우 세련된 신체적 표현을 할 경우 이는 매우 세련된 고도의 정신이 신체적 행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칸트라는 사람은 고도로 발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는 그에 따른 신체의 활동이 정신에 의해 고도로 수련되어서 이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봤나요? 이런 내용이 수능에서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미친 거죠. 서양 철학사에서 대표적인 관념론자로 뽑히는 철학자는 칸트와 헤겔인데요. 대단한 철학자들이죠.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직 물질만이 있다 혹은 마음과 정신은 근본적으로 물질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질을 제1차적, 근본적 실제로 보고 마음과 정신을 2차적, 파생적인 것으로 봅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는 물질적, 비정신적, 비생명적인 것이며 그에 의하여 비물질적, 정신적, 생명적인 것조차 모두 해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이 곧 물질이라고 보고 정신을 물질 또는 뇌의 상태, 속성, 기능으로 보는 것이죠. 즉, 인간을 물질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태도예요. 서양 근대 사상에서 유물론적 견해는 정신은 몸을 벗어나서는 고유의 영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유물론은 세계의 모든 것이 결국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입장으로서 물질을 실체로 인정합니다. 유심론과 관념론과는 정확히 대비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유심론을 관념론과 동일하게 보았듯 유물론을 실제론과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실제론이란 세계나 자연 따위가 주관의 인식작용과는 독립하여 외부에 존재한다는 입장인데요. 모든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물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는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은 물질과 신체에 의존적이거나 물질에 의해 창조되고 구성된다는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 정신적인 것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역시 물질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물질적 현상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결코 정신적인 것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AI 역시 엄밀히 말하면 특정한 전기신호의 집합이지만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AI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물론자면서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유물론자면서도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서양 철학사에서 대표적인 관념론자로 뽑히는 철학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입니다. 역시 대단한 철학자들이죠. 유심론과 유물론은 정신과 육체만 바꾸었고 내용은 완전 동일함을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잠시 원장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 원장님은 트레이닝 수업 중 숨쉬기가 어려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심혈관이 많이 막혀 심장에 수술을 했죠. 문제는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공황장애인데요. 심장은 생을 마감할 준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무의식 중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같은 이유로 원장님에게도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심장질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병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여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이죠. 결국 원장님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 실행합니다. 걷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채식도 하고. 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집니다. 급기야 학원을 그만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의사를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갑니다. 의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질병에 대해서는 의학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 문제는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유의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심신이 원론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따로 놀기 때문에 정신의 영역은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의사의 말은 이어집니다. 공황장애는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뇌는 곧 신체이므로 심장과 같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신이론론 중 유물론의 관점입니다. 신체의 일부인 뇌를 치료하면 정신의 영역도 치료 가능한 것이죠. 약물을 통해 뇌를 치료하고 나서야 공황장애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물론 가끔씩 과로를 할 때는 다시 공황이 찾아오지만 약을 한 알 더 먹으면 견딜만 합니다. 앞서 언급한 공각기동대에 대해 대다수가 심신이원론이라는 입장을 취하는데요. 일명 전뇌 해킹을 통해 뇌만 따로 해킹하여 신체와 뇌를 분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고스트가 영혼의 뜻이니 영혼과 신체는 분리된다는 의견 정도가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뇌 역시 신체로 보는 순간 신체의 영역인 뇌를 해킹하여 나머지 신체를 조종하며 기억 역시 뇌에 주입된 기계적 형태일 뿐이므로 심신이론론의 유물론적 입장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반대로 원령공주의 경우 심신이론론의 유심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 되면 함께 토론해보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심신이론론은 심신이원론을 반증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이론이므로 심신이원론이 시대적으로 앞서 있겠죠. 심신이원론은 신과 신을 분리 후 다시 연결하려 애쓰지만 인과적 설명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심신이론론은 신과 신을 통합한 후 신과 신 중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유신론과 유물론으로 나뉩니다. 유신론은 관념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므로 향후 관념론에서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유물론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워낙 유명하므로 꼭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